여러분은 한 지붕 아래서 숨어 살아야 했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발소리를 죽이고 존재감을 지우며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젊은 시절 어린 아들과 함께 서울 평창동에 있는 회장님의 대저택, 그 웅장한 집의 작은 방 하나를 전부 삼아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고요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2층 저택은 파란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을 품고 있었고, 창밖으로 펼쳐진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우리 모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회장님과 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사모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제 아들 성훈이는 어떻게 자라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비밀이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새파란 잔디가 깔린 마당이 보였지만 저희 모자는 그곳을 마음껏 누빌 수 없었습니다. 주인집 분들이 계실 때는 최대한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지내야 했으니까요. 성훈아, 오늘은 조용히 방에만 있자. 회장님 댁 식구들이 모두 집에 계시니까. 어린 성훈이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평창동의 그 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층으로 된 웅장한 저택, 그리고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었지요. 하지만 저희 모자에게 허락된 공간은 오직 그 큰 집의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끔 성훈이가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방에서만 살아야 해요? 라고 물을 때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쉬. 지금은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저는 그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택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회장님과 사모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와 정원 관리까지 도맡아 했지요. 하지만 저희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그것도 고급 주택가의 저택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성훈이는 그 집에서 숨어 지내다시피 자라야 했습니다. 2층은 절대 올라가지 말아야 했고 주인집 사람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야 했지요. 때로는 주인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성훈이의 눈빛이 슬퍼지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엄마, 저 형들처럼 나도 저렇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곧 너도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주인집 식구들이 모두 외출하시면 그때만큼은 성훈이와 함께 거실로 나와 보기도 하고 마당에서 잠시 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자유였지요. 하지만 주인집 분들이 돌아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훈아, 이제 주인집 어른들 들어오실 시간이야. 방으로 들어가자. 숙제도 해야지. 네. 엄마,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성훈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주인집 분들이 돌아오시면 얼른 우리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지요. 혹시라도 주인집 어른들 걸음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회장님 댁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나쁜 재벌집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성훈이가 인사드리면 늘 따뜻하게 받아주셨지요. 특히 윤예숙 사모님은 가끔 조용히 성훈이에게 과자나 과일을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훈이 배고프지? 이거 먹어. 사모님이 과일 깎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훈이 것도 챙겨뒀어.
평창동의 언덕 위, 그 고요한 저택에서 우리 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 살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세상을 동경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성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해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성훈이와 함께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들.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저와 성훈이에게는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평창동의 그 웅장한 저택 한 구석에서 우리 모자는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조심해야 했던 것은 주인집 식구들과의 마주침이었습니다. 특히 장인국 회장님의 자녀들을 마주치는 순간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지요. 평창동 저택에는 장인국 회장님의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재현 도련님, 차남 준호 도련님, 그리고 막내딸 은주 아가씨까지요. 그들과 마주치는 순간은 언제나 저와 성훈이에게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성훈이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안녕하세요. 도련님 아가씨. 우리가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도 의례적인 눈인사나 고개 끄덕임으로 응답할 뿐이었지요. 어쩌면 그들에게 저희는 그저 집안의 가구처럼 존재감 없는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성훈이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준호 씨를 볼 때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성훈이의 손을 더 꼭 잡고 재빨리 발걸음을 옮기곤 했지요.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형이랑 같이 놀면 안 돼요? 성훈이의 이런 질문에 제 가슴은 항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이의 바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안 돼. 성훈아, 우리는 달라.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훈이에게 어린 시절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큼은 저희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윤예숙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항상 따뜻한 눈길로 성훈이를 바라봐 주셨지요. 때로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훈이에게 살며시 과자를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찾으셨을 때 일입니다. 주인집 모두가 외출한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정희 씨, 아이 옷이 작아졌을 테니 이것 좀 가져가요. 사모님께서 건네주신 봉투 안에는 새 옷과 함께 작은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물건을 건네주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씨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지요. 성훈이가 잠든 밤, 저는 종종 창가에 앉아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자도 이 집의 일부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버려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장인국 회장님은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시지는 않았지만 가끔 성훈이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얼른 성훈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지요. 하지만 사모님의 따뜻한 시선은 언제나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정희 씨,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됐으니 제가 알아보겠어요. 사모님의 이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작은 확신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평창동 저택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주인집 자녀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하지만 사모님의 따뜻한 눈길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아가며 세상의 서러움 속에서도 우리 모자는 숨쉴 작은 틈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5살이 되던 해, 아이에게 가장 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저는 작은 방에서 성훈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훈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또랑또랑한 눈빛,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 앞에서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진실, 아니면 거짓말.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빠는 멀리 외국에 돈 벌러 가셨어. 우리 성훈이 공부시키려고.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성훈이는 자주 아버지에 대해 물었고, 저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벌고 오실 거야 라고, 때로는 아빠는 항상 성훈이를 생각하고 계셔라고 말이죠. 성훈이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라고 물었고, 또 어느 날은 아빠는 언제 오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저의 거짓말도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글쎄, 돈을 많이 벌고 오실 거야. 그때까진 아빠 얘기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눈에는 슬픔이 어렸습니다. 어린 성훈이도 그것을 느꼈는지 점점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줄여갔습니다. 대신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성훈이의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가 7살이 되던 해 겨울, 저희 방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훈이와 함께 창가에 앉아 외부의 세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오셔도 돼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성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버렸네. 어쩌면 그 순간 성훈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슬픔을. 그날 이후로 성훈이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려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성훈이의 아버지, 장인국 회장님의 사진을 밤늦게 몰래 꺼내보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그 사진 속 웃는 얼굴과 성훈이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면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성훈이를 대해야 했습니다. 성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이는 더 밝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외국에 계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자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였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성훈이가 잠든 후 이불 속에서 울곤 했습니다. 성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그 진실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훈이는 회장님을 닮아갔습니다.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그럴수록 저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닮음을 알아차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외로움을 애써 감추며 살아갔습니다. 성훈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자의 평온한 삶을 위해. 그것이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장인국 회장님에 대한 제 기억은 늘 복잡했습니다. 그분은 결코 저나 성훈이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심히 지나치셨고, 식사 자리에서도 저를 그저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로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 뒤에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성훈이가 심하게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려 택시를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회장님의 운전기사 김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정희 씨, 회장님께서 차를 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회장님이 창문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분은 고개를 돌리셨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결코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지만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성훈이의 학용품이 어느 날 갑자기 새 것으로 바뀌어 있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성훈이 크기에 맞는 새 옷이 제 방 앞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회장님의 지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제3자를 통해 저희를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정희 씨, 회장님께서 아이 학교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비서실 직원이 전해줄 때면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회장님은 성훈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결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윤예숙 사모님의 배려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녀가 자비로운 주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실수로 사모님의 서재에서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당황해서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는데 사모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정희 씨, 성훈이가 많이 컸지요? 회장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따뜻한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과 아이가 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사모님께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사모님은 저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넓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와 성훈이는 길거리에 내몰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모님은 몰래 성훈이의 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종종 좋은 책을 저희 방에 두고 가시거나 성훈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를 주방 구석에 남겨 두시곤 했습니다. 그녀의 배려는 늘 감추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회장님은 멀리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고 사모님은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저와 성훈이는 평창동 저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그 배려와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특히 사모님의 마음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실수를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심지어 그 결과물인 아이까지
품어주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의 배려로 인해 성훈이와 함께 작지만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성훈이의 초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던 어느 날 회장님의 집무실로 갑작스레 불려갔습니다. 그동안 회장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기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우리 모자를 더 이상 저택에 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실까?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안경을 벗으시고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결정을 내린 듯한 확고함이 느껴졌습니다. 성훈이가 이제 많이 컸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성훈이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네, 회장님. 이제 곧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처음으로 감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정이었을까요? 창동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소. 이제 성훈이도 크고 두 사람이 그 작은 방에서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고요? 그것도 저택 바깥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한 수단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소? 여기서는 항상 숨어 지내야 하니 성장에 좋지 않을 거요. 회장님의 말씀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성훈이의 성장과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무심한 듯 보였던 그분이 사실은 멀리서 우리 모자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회장님의 비서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는 창동의 새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평창동 저택의 작은 방보다는 훨씬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성훈이는 새로운 집에 무척 신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엄마, 이제 우리 집이 생긴 거예요?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작은 방에서 늘 조심하며 지내야 했던 생활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평창동 저택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지요. 성훈이는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이는 의외로 잘 적응해 갔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성훈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정희 씨, 아이도 이제 자기 시간이 필요할 때예요. 걱정 말고 평소처럼 일하세요. 사모님의 이해심, 깊은 배려는 언제나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분은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으니까요. 창동에서의 새로운 삶은 저희 모자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훈이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더욱 향상되었고, 교우 관계도 넓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피곤한 출퇴근길에도 불구하고 성훈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가끔은 회장님이 그토록 멀리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었지요.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던 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이건 당신과 성훈이의 집이요. 앞으로도 계속. 그 한마디에 담긴 약속과 배려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모자는 창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의 깊은 배려를 가슴에 품고 저는 여전히 평창동 저택의 가정부로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성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그해 겨울,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모님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회장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님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회장님은 새벽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지, 그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평창동 저택에서 멀지 않은 대형 병원에 차려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영정사진 앞에는 끊임없이 조문객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성훈이와 함께 조문을 하러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의 영정사진과 마주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성훈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슬픔이 그대로 드러났나 봅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영정사진 속 회장님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살짝 미소를 띤 얼굴. 그 따뜻한 눈빛이 마치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성훈이가 태어났을 때의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그동안 멀리서 우리 모자를 지켜봐 주셨던 그분의 침묵 어린 배려. 저는 2번 절을 올리고 조문을 마쳤습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회장님의 공식적인 가족들이 슬퍼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저와 성훈이는 여전히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세상을 등진 채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성훈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정부가 고용주의 죽음에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를. 저는 그저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회장님은 떠나셨지만 장례식 이후로도 저는 평창동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모님이 계속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없는 저택은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분과 마주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집무실 문이 열릴 때면 그분이 나오실 것 같은 착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장례식 한 달 후 사모님은 저를 개인 서재로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와 성훈이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해두셨다는 것을.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 사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회장님과의 복잡한 관계. 이제는 성훈이에게도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회장님의 마지막 바람이었으니까요. 이불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제 가슴 한켠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가셨지만 그분이 우리 모자에게 남겨주신 것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더 이상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성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많은 것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금 성훈이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려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성훈이가 공부를 막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이 복잡한 진실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훈아, 내가 항상 물어봤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성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질문에 드디어 답을 얻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찾던 아버지는 사실 회장님이셨단다. 순간 성훈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아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예상보다는 차분했습니다. 회장님이요? 그럼 저랑 재현 형, 준호 형, 은주 누나는 말을 잇지 못하는 성훈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경했던 회장님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였다니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어. 처음부터. 그럼에도 우리를 품어주셨고 보호해주셨단다. 그 덕분에 우리가 평창동 저택에서 지낼 수 있었던 거야. 성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숨어 살아야 했어요? 왜 아무도 몰라야 했나요? 성훈이의 질문은 당연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만난 경위, 성훈이가 태어난 상황, 그리고 사모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특히 사모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용기와 포용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은 우리를 내쫓는 대신 조건을 제시하셨어. 우리가 조용히 지내고 내 성을 달리하면 평생 책임지겠다고. 그것이 회장님과 사모님의 약속이었단다. 성훈이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눈동자 속에 이미 많은 것을 깨달은
듯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거군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훈이가 이 복잡한 상황을 놀랍도록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미안하구나. 성훈아, 엄마가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성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의문들, 앞으로의 삶에 대해. 성훈이는 예상보다 훨씬 성숙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담담하게 말이죠. 창밖에 별이 빛나는 밤, 마침내 우리 모자 사이에 놓여있던 커다란 비밀이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비록 회장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피는 성훈이 안에 흐르고 있었고,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성훈이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더 깊어진 눈동자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사모님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들이에요. 당신과 성훈이를 위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함께 회장님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창동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제 완전히 저희 앞으로 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이었어요. 성훈이가 성인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아픔이 있었는지. 하지만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훈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엄마,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성훈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고 싶은데? 미국으로요. 제가 언제나 꿈꿔왔던 곳이잖아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성훈이는 유학 준비를 위해 영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저는 더 이상 평창동 저택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근처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려 살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분의 마지막 배려였지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마침내 성훈이가 미국 유학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아들과 마주 섰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랑스러움과 불안함, 그리고 뿌듯함이 한데 어우러진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성훈이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살았던 우리 모자의 삶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늘 응원할 거야.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성훈이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아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제 어깨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닮은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성훈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부디 행복하게, 부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제 인생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 속에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성훈이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성훈이도 비행기 창문 너머로 같은 별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당한 우리만의 이야기를요. 성훈이가 미국으로 떠난 후 저의 일상은 고요함 속에 흘러갔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도 마음 한켠에는 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지만 점차 서로의 생활 리듬에 맞추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통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성훈이는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메일이 보편화된 시대에도 우리 아들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붙여주었지요.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엄마, 미국 생활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의 꾹꾹 눌러 쓴 글씨체에서 힘든 중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아들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편지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생한다는 내용이 줄을 잃었지만 점차 학업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꿈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에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제 논문을 특별히 칭찬하셨는데, 그때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도전하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성훈이의 편지를 다시 읽곤 했습니다.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움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성훈이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학업 중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회사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꿈에 그리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도 통과했고, 다음 달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됐어요. 회장님이 보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성훈이는 한 번도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분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나 봅니다. 저는 편지 아래에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회장님은 분명 하늘에서 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졸업을 앞둔 해 성훈이는 자신이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원이 아닌 관리직으로 말이죠. 미국 명문대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까지 얻게 된 성훈이의 성공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이면에는 늘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 승진 소식을 전화로만 들어야 했던 서운함. 그런 감정들을 저는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성훈이의 날개를 꺾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이번에 휴가 받아서 한국에 갈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5년 만에 받은 이 소식에 저는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성훈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듬직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평창동 저택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성인 남성으로 성장해 있었지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훈이의 유학 생활, 회사에서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 속으로 회장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훈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분의 바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3의 젊은 나이에 평창동 저택에 발을 들이던 그날,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단순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길로 저를 이끌었지요. 남의 집 마당에서조차 마음대로 서성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가족들이 계실 때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도록 조심했고, 성훈이와 함께 눈에 띄지 않도록 늘 그림자처럼 살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재벌가의 첩이나 그 자식에 대해 드라마나 소설에서만 보았을 테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가에서 가정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모를 거예요. 언젠가 성훈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 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현실, 그리고 정체를 숨긴 채 자라야 했던 아이의 삶까지. 그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성훈이가 존엄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과 사모님의 깊은 배려와 포용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희 모자는 길거리에 내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당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셨고, 사모님은 놀라운 포용력으로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정희 씨, 당신과 성훈이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장례식 후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저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더 이상 숨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지요. 사모님의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을 가정부나 첩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이정희라는 한 여성이자 성훈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일 뿐이니까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처음으로 내 거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미국에 와서 함께 살아요. 성훈이가 자리를 잡은 후 여러 번 이런 제안을 했지만 저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곳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성훈이가 자신의 길을 가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내 삶이 가정부로 시작했지만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제 삶이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시간을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지금의 저는 당당합니다. 성훈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평창동 언덕 위에 그 저택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한때는 그 기억들이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저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배려와 포용이 없었다면 저와 성훈이는 결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준 성훈이에게 가장 큰 감사를 전합니다. 아들이 있었기에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님과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성훈이와 제가 회장님의 다른 자녀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지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재현 도련님이 회장님의 뒤를 이어 회사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 도련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은주 아가씨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성훈이와 비교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회장님의 아들인데 회사에 들어갈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성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방황하던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현 도련님이 이끄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약속했어. 성훈아,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로. 제 말에 성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회장님과 사모님의 배려를 배신하는 일이 되었을 테니까요.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세간에 오르내릴 때도 저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훈이가 유학을 가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자금은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정희 씨, 혹시 마음이 바뀌더라도 저희를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일 거예요. 장례식 후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도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것이겠지요. 몇 년 전 우연히 백화점에서 은주 아가씨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고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간 다가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성훈이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국의 뉴스를 통해 회장님의 회사 소식이 들려올 때면 성훈이는 조용히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코 그들의 영역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날 성훈이가 전화통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로 한 결정이 결국 우리 자신의 평온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상속을 두고 벌어지는 재벌가의 분쟁 소식을 뉴스에서 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자는 그런 분쟁의 한가운데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의 다른 가족들을 존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회장님과 사모님의 배려에 보답하는 저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묵묵히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성훈이와 저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성훈이가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 고향인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평창동의 언덕 위 저택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제는 고향 마을의 작은 한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서울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가 채소들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제가 직접 손으로 가꾸는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정희 씨 텃밭은 항상 싱싱하네. 비결이 뭐야? 마을 이웃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가꾸는 거지. 식물도 마음을 알아본다니까. 한때는 남의 집 마당에서 꽃 하나 마음대로 만질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제 땅에서 마음껏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의 삶을 살아본 저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성훈이가 한국에 올 때입니다. 1년에 2번 그가 휴가를 내어 찾아오는 날이면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를 골라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방 안팎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엄마, 이번에는 2달 동안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난번 성훈이의 방문 때 들었던 소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달이라니 그동안 길어야 일주일이었는데 말이죠. 성훈이는 이제 훌륭한 성인 남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견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며 자신만의 가정도 꾸렸습니다. 작년에는 첫 아이도 얻었지요. 제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 아이는 어딘가 회장님을 닮은 것 같아 가슴이 찡했습니다. 주말마다 성훈이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제 일과 중 하나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줍니다. 엄마, 텃밭 고추는 잘 자라요? 다음에 갈 때 고추장 담가주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 저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끔 뉴스에서 재현 도련님의 소식을 접할 때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모자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평온한 삶이 결코 외롭지도 초라하지도 않다는 것을 매일 깨닫습니다. 밤이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실 회장님과 사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분들의 깊은 배려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성훈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자는 이런 행복도 꿈꿀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가정부라 불리며 평창동 저택에 그림자처럼 살았던 한 여자애, 그리고 그 속에서 자란 아들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소설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기쁨이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해와 용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인생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